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못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그지없어라. 어머니 김초혜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뉘일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났으면 어떠하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께 모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작시한 사람은 양주동이고 작곡자는 이흥렬입니다. 근데 양주동 박사는 1903년에 개성에서 출생을 했고 74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교수를 거쳐서 국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입니다. 시집은 조선의 맥박이라는 등 많은 작품들이 있고요. 염상섭, 실험실의 청개구리를 지은 사람이죠. 염상섭과 함께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동국대 교수를 지내셨죠. 그래서 그 조선 최고의 천재라는 말을 칭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칭 국보 1호라고 해서 많이 뭐 언론 방송 뭐 많이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응열 작곡자는요, 1909년에 출생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서 남다른 음악적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서 이제 고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도저히 피아노가 없으니까 공부를 지속할 수도 없고 작곡도 할 수도 없고 연습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고향에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어머니, 여기서는 공부를 하는 데는 피아노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아노가 나에게는 없으니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겠다, 귀국을 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이 말 듣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설방울을 줍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설방울을 줍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줍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화력이 세니까, 설방울이 화력이 세니까 이제 값을 어느 정도 잘 쳐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 그 설방울을 주어가지고 400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쌀한가 마니가 13원씩 했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서 그 큰 돈을 이제 그 아들에게, 이응열인 아들에게 일본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피아노를 사서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작곡을 하고 이러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과 그 사랑이 너무 간절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그 최초의 처음으로 작곡한 이 곡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주동 박사가 시를 썼고 그 다음에 곡을 이제 이응열님이 작곡을 최초로 했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응열님의 작곡, 주옥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섬지박이라든지 고향 그리워라든지 바위고개라든지 무슨 뭐 자장가라든지 그런 그 정말 노래들, 우리 가슴에 닿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고향 생각이라든지 그 뭐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응열 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김초혜님의 그 어머니 시인데, 김초혜님은 충북 청주 출신이고 1943년 청주 출신이고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분이죠. 그래서 현대문학 길로 등단을 했었고 한국 현대사 박물관장도 보냈으며 공초문학상, 오상순이잖아요. 공초 문학상을 받았죠. 그 개인 김초혜보다도 조종래 작가의 부인이라고, 배우자로 더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김초혜님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원자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자력이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고도 좀 머리가 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 원자력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원자력은 어떤가요? 프랑스의 큐리 부인, 큐리 붙여 있죠.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는 부부잖아요. 그 부부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석에서 라듐과 플루토늄을 이렇게 갈라내가지고 거기서 방사능을 발견을 한 걸로 인해 가지고 피에르 큐리 이제 그 남편은 이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중에 마리 큐리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두 사람 다 결국은 그 방사능에 피폭돼 가지고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죠. 물론 남편은 직접적인 사인은 교통사고였지만 이미 피폭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 방사능을 발견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방사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방사능이라는 것은
그 플루토늄에서 추출한 그 광석에서 이제 그 플루토늄에서 추출한 방사능 물질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맡을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감지를 할 때는 우리 오감으로 이렇게 감지를 할 때는 이미 죽음을 동반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인식한다 할 때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사능이 이제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을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독일 나치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 나치 정부를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진언을 합니다. 나치보다 먼저 앞서서 원자폭탄을 만드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원폭 제조 계획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20억 달러를 그 과학자 기술자 한 100여 명을 비밀된 장소에다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개발 연구하는,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지요. 1945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히로시마에는 14만 명, 나가사키에는 7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 이후로 추후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그야말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살아가다 사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 희생을 되셨죠. 우리 교포들도요. 우리에서 가서 이제 근로로 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이후로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난 이후로는요.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경제 부흥에 진력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들은. 그래가지고 산업 발전에 치중을 하고 막 그러면서 화석 연료가 고갈이 된다는 것을 우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래 에너지원이 뭔가, 이제 미래 에너지원을 원자력 발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등을 유시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전. 그래서 전 세계 30개국에서 444개의 원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의 11%를 그 원전에서 공급을 한 거죠. 생각보다는 미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공급은 11%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러다가 1986년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체르노빌에서 원자력이 발전소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말이죠. 그래서 직원이 50여 명의 직원들이 사망을 하고 그때 소련에서부터 서유럽 인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방사능이 피폭이 되는 사람들이 이후에 수천 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때문에 붕괴된 요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서 대규모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거기서 안전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바다의 해양에 유출이 됐고 우리는 해양어류 오염이 돼서 지금도 일본산이니 한국산이니 하면서 조심을 하고 항상 위험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는 죽음의 도시로 돼버린 거죠. 후쿠시마 일대 거기 아무것도 살 수도 또 심을 수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를 했고요. 이게 죽음의 도시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은 그 원자력의 원전의 위험성을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건 그래서 이제 원전에서 점차 손을 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각국에서 원자력을 폐기를 하거나 또는 축소를 하거나 이제 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원전 사고는 한번 났다 하면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위험한 것을 어떻게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원자력 그 다음에 원자력의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큰 압력 그 탱크 안에 그다가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이면 있잖아요.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 팍팍 나오는 그 수증기에 의해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열을 돌리면은 그 뭐 풍차가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열을 낼 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큰 압력솥에다가 우라늄의 연료를 넣습니다. 대신 우라늄의 연료를 넣고 가열하면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강한 열이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게 된다는 원리랍니다. 자 그러면 우라늄이 핵분열 후 생성물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죠. 분열하고 난 다음에 생성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죄라고 할 수 있는 방사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의 근원인 핵폐기물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핵폐기물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핵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어요. 고준위와 저준위가 있죠. 고준위는 핵연료로 사용하고 재처리해서 추출한 물에 남은 부스러기, 그러니까 핵분열을 하면서 나오는 초우라늄 원소, 즉 방사능 덩어리, 방사능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고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거는 연구자들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연구자들이나 관련자들 드나들고 이를 보고 조작하고 하는 그런 관련자들의 연구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서 사용한 물건이나 작업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물수건 등 그런 것이 방사능이 묻어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것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깊은 땅 속에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아주 그 강철 그런 상자에 그런 것에 넣어가지고 하고 콘크리트로 또 치고 엄청난 그런 거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땅의 부지도 확보하기도 어려우려니와 그것이 만약에 강철로 철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식을 하니까 거기가 물이 셀 수밖에 없고 거기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부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다로 흘러내린다든지 토양으로 흘러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준위 폐기물만 해도 그거를 폐기하고
그 정화하는데 300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고준위는 수십만 년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뭐 영원히 뭐 어쩌면은 지구와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폐기물에 관한 것은 그 처리 문제가 가장 문제다. 처리를 어떻게 했냐,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층층이 쌓였지, 지하에다가 층층 쌓는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계속해서 확대해 가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은데 거기다가 어디다 계속 쌓아놓고 저장할 겁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은 총 25기를 가동을 하는데 2017년도에 고리원전 1호기가 폐기됐고 2018년도에 월성 1호기가 폐쇄 결정을 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 그러면 오래된 것을 고장이 날 확률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계속 가동을 한다. 그럼 가동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 죽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폐기해야 되고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신정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30% 확충해야 된다. 이건 공약에도 나와 있지요. 공약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체 강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원전 건설 기술을 수출을 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원전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깨끗한 것이다. 깨끗한 에너지다. 그 비용이 싸다. SMR식을 개발하여 제작 비용을 줄이고 단순 모듈 구조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전문가고 기술자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한 것 아니고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는, 그냥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기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고장이나 나고 훼손이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조작을 할 수 있고,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고 사람이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없을까요? 잘못하고 실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가 만약에 만의 일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란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어땠습니까? 그거 쓰나미로 몰려와가지고 안전 시스템을 붕괴했잖아요. 그런 위험 자연재해로 와서 그 원자력을 파손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발전할 때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발전을 시킬 때만, 이산화탄소는. 그 외에는 광석을 가지고 추출할 때 재처리 과정이라든지, 또 그거를 광석이라든지 그것을 이동을 할 때라든지, 이동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재처리 과정이라든지 또 광석을 캐올 때라든지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다만 발전할 때만 안 나온다는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비용이 오히려 실제 싸다고 비용이 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비용이 오히려 더 화력이나 수력보다 비쌀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재처리 비용이 재처리 비용, 그 폐기물 재처리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야만 할 일이고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비라든지 또 입지 매수비라든지 입지 선정하는 데라든지 또 원전 인수 보조금이라든지 그 따르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훨씬 또 그보다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그 냉각수로 돌려서 열을 식히잖아요. 그러면 냉각수가 그 바다로 계속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온을 7도 정도 높여줘요. 그거를. 그러면 계속 따뜻한 물이 바다로 흘러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해양 생태계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해양 생태계 멸종을 가져올 수가 있고 오염이 되고 또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거죠.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고 좋은 부분만 딱 따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국민의 눈을 모든 마음을 속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의 보수 정권으로 원전 증설에 이렇게 천착하는가? 왜 이렇게 그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는가? 원전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소수의 전문가라 거기에 관계자만 알고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것을 친언론으로 전부 홍보를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전은 그리고 원전의 건립은 막강한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걸려 있고 국민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내용 그거를 우리가 접하고 계속해서 접하고 사는 것들이 아닌데 그래서 정부와 한수원, 한국 수자원 원자력이죠. 한국 수력 원자력원 그것이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또 원전 건립 건설업계라든지 또 그거를 원전 기업 같은 데서는 이거를 유치하고 증설하고 하는데 총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이 사고가 나면은 100% 원전 기업에다가 그거를 배상 책임을 두지를 않아요. 법률적으로도. 그건 국가가 맡고 일부 제한된 한정된 그런 액수만 부담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어떤 사고 어떤 뭐 인재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나 모든 문제들을 그 배상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논리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도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자력 지금 한전의 그 전기를 민영화하겠다는 지금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송전이나 배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익이 없고 그런 부분은 한전이 맡고 있고 국가가 맡고 있고 아니면 개인에다 민간에다가 민영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발전 같은 것 같은 부분은 책임이 없고 이권이 많이 남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민영에 주는 그 사례로 보면요. SRT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코일하고 SRT 있잖아요. 그 지금 그것도 SRT는 민영이 됐고 코레일은 그대로 우리가 국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죠.
시간대라든지 또 구간이라든지 좋은 구간은 SRT 민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구간도 별로 안 좋고 또 시간대별로도 별로 좋지 않는 것은 국가가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는 국가가 맡고 있고 민영은 이 이익을 민간 기업, 대기업들은 이익을 보고 있게끔 하는 것.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을 잘 살게 해서 어떻게나 이익을 창출을 해서 가능하면 해서 국민의 그걸로 국민을 복지정책이라든지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대기업에 밀어줘서 대기업의 이익을 거기다 배불리고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위정자들의 그거일까요? 그렇게 저는 그것이 조금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전기 문제를 민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어느 부분을 줄 것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쩌면 말이죠. 이거 원전건설은요. 제2의 4대 강이라든지 방산사업 뭐 그런 거 일종이 되지 않을까 재판이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와 통치자는요. 그래서 어떤 위험 요인이 국민에게 닥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땅도 좁습니다.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원자력은 그래도 꽤 많은 편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데 한 곳에서라도 사고를 터지면 그 일대 반경 20km 이내 뭐 얼마나 쑥대밭이 되고 그러겠어요. 사람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가 전기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10,000분의 1이라도 있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죠.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풍력,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파도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거나 지력, 지열을 통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어떤 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대체 에너지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이상 안전하고도 값싸고도 우수한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이 집중적으로 그만큼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원전에다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원전 강국을 만약에 한다고 그래 봅시다. 세계 선진 나라들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각 그 나라들이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느 세상인데 원전 강국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정말 외국에서 외국 선진국들은 다 이것을 조금씩 폐기하고 제3의 대체 방법으로, 대체 연료로, 대체 에너지로 전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그쪽이 아니라 원전 강국으로 만든다?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과 지구를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야 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정책을 추진하고 또 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도 쓰려니와 가능하면 또 우리가 할 일은 전력을 아끼고 전력을 줄이고 모든 것을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생활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지구를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자 석탄일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